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까지 해서 뭐 큰 틀 속에 제가 이제 그 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개략적으로 뭐 제가 생각하는 한시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요 책 우리 교재 있죠,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요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그 제가 2007년도부터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7년도에 그 이제 상주를 갔는데, 상주에 보면 이제 대산루가 있고 계정이 있습니다. 대산루, 대산루, 계정, 이렇게 해서 산을 대한다, 마주보다, 산을 마주보는 누 이래 되죠. 2층 목조로 된 2층 집이 우리가 이제 누라고 한다면, 1층 집은 정자죠. 예, 정자는 1층이고 2층은 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 대산누 이렇게 한다면, 그 대산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건물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름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제 예컨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함부로 이름을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 속에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이름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제 이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대산루 이렇게 하면 산을 바라보겠다, 산을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산루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면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 신의 계자에 정자정자. 요건 1층 집이죠. 계정이니까 시내를, 그러니까 냇물, 냇가, 그죠? 시내 계니까 시내를 바라보기 위해서, 즉 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은 정자가 바로 계정입니다. 계정. 그리고 대산루 이렇게 하면은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은 누각이 바로 이제 대산루죠.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이 대산, 계정 이렇게 되니까 그 이름이 정해진 그 나머지에 보면 이 효용성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효용성이 있는 거죠.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서 토론하면서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에 계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길을 보기 위해서 또는 물기 앉아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물길을 중심으로 주로 물을, 시내를 보는 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자다, 계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계정에서 불려진 한시하고 대산로에서 불려진 한시하고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계정에서 불려진, 노래에 불려진 시들은, 지어진 시들은 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길 이야기 많이 하고요. 물 속에 비친 달빛이 이렇게 물 속에 비치는 그런 이야기. 물길의 잔잔함, 그리고 이제 그 저녁 달이 비쳤을 때 물길 위에 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물길 위에 산의 모양이, 이 꽃이 뭐 파릇한 나무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서 자맥질하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계정에서 노래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대산루에서 불려진 시를 보니까 대산루에는 또 산을 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이전에는 물론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름으로서만 그냥, 아니 저거는 대산루고 요건 계정이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물론 이제 그 논어를 읽으면서
정명사상,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명사상에 대해서 글자를 읽기는 읽었지만 그때만큼 절실하게 그 문구가 그 정명사상이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만 읽었지 글의 의미라든가 글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때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이 된 것과 그때부터 이제 글을 조금씩 썼던 것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썼던 게 이제 동락당과 관련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썼던 게 용담정과 관련한 글을 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의 3부에 실린 거는 오롯이 작년에 집중해서 이 3부에 있는 글들은 모두가 이제 작년에 집중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쓴 글은 요 3부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은 2007년도부터 고민을 모아서 적은 것이고요. 모은 건데 이 책을 내면서 생각에 포항, 경주 지역에 있는 글을 우선적으로 모으자. 그리고 누정과 관련된 글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 논문 중에서 누정 관련된 글과 그리고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쓴 그런 7곳지의 이제 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하면서 이제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락당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 학회 발표에 가서 발표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한시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한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한문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지금까지 이제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는 건축학자, 건축가들에 의해서 건축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공부한 사람에 의해서 문학 작품을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이라든가 건축물이나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공간, 장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 문학 작품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리고 문학 작품을 쓰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하면서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자가 말한 도가도 비상도 명감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서문에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공간 바르게 알기, 이 공간의 얼굴 찾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이제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할 때 어디를 기억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뭐 듬직한 어깨 뭐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장 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얼굴을 먼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이 있지만 몸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이제 얼굴이잖아요. 얼굴.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그 공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쳐갔고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것, 특별한 부분들, 즉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얼굴에 해당되는 거죠. 이 공간을 내 몸뚱아리라 쳤을 때 공간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굴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죠? 얼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이 무엇일까? 라는 어떤 고민들을 저는 한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설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이 책의 첫 주제가 바로 뭐냐면 양동마을, 즉 양좌마을입니다. 양좌마을 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그곳을 다녔던 선비들이 남긴 시, 그죠? 선비들과 그리고 그 선비들이 남긴 시를 살펴보면서 양자동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양동마을과 뭐 해제 이현적 선생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문학 세계의 5주차 양동마을과 해제 이현적 선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양자마을이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문필봉이라고 하죠. 양동마을의 모든 그 건물에서 우리가 탁 이렇게 볼 때 눈에 들어오는 산이 있습니다. 봉우리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필봉. 양동마을 사람들은 여기 이 봉우리를 필봉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성주봉이라고 하는 성주봉입니다. 이름은 성주봉이고, 요 봉우리가 붓처럼 닮았다고 해서 필봉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필봉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많은 유학자들이, 많은 선비들이, 많은 학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동의 중심이 되는 산 봉우리입니다. 이 양자마을은 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양동마을, 우리가 양동마을이라 하지 않고 내가 양좌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이름이 양좌동이거든요. 양좌동. 그런데 이 양동 하다 보니까 양동마을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양동 마을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가 겹치게 되는 이상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원래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인 양자라고 하는 어진 사람이 어질 양자에 도울 자자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는 저 마을로서의 원래 이름인 양자를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이 양동마을을 양자마을이라고 이렇게 책에도 적었고, 양자마을이라고 지금 뭐 여기저기 발표를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강의를 가고 이렇게 하면 양자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야 하해마을, 양자마을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자마을의 경우에는 이제 횟수로 또 따졌을 때 회재 선생으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600여 년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600여 년을 이 회재 선생과 그 다음에 그 양민공 손소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제 손중돈, 그 다음에 해제 이연적 뭐 이렇게 해서 그 수많은 분들이 600여 년 동안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또 이 마을에서 이 학문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양민공 선서 그리고 우제 손중돈,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그죠?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했던 마을이 이 양자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양자 마을이 그리고 이제 이인위미 이렇게 해서 이제 논어의 어진 이인편에 보면 어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마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바르게 살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양자 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지켜나간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명제가 이야기하듯이 무항산이라도 무항심. 항심을 지니고 있는 거, 그죠? 항심, 항상 같은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제 더군다나 무항산, 항산이 있을 때, 유항산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머니에 좀 많은 돈, 넉넉한 물질적으로 굉장히 넉넉할 때는 사실 항심을 지니고 있기가 쉽죠. 그죠? 쉽죠. 그런데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에도 불구하고 이 항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안현의 경우에도 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학문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진했던 한결같이 항심을 지녔던 이 안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높이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심을 지닌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고 이 항심을 지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항심을 지닐 수 있는 것. 그만큼 이 항심을 지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양자 마을이 600여 년을 한결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양동이라고 하는 이 마을 속에서 삶을 영위해 왔던 사람들의 어떤 가치, 이 올거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이인편에서 공자는 마을의 인심이 인원한 것이 아름다우니 인심이 좋은 마을을 선택하되 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롭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처럼 이인위미 어진 사람이 많은 마을이 아름답지만 그죠? 이 아름답고 좋은 인심이 좋은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인해야 한다. 인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진 사람이 많은 고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비들의 귀향처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이 그 조선 승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양동 출신, 즉 양동에 계셨던 양민공 선소라든 이런 선소 이분은 전필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분과 같은 해에 과거 급제를 하게 됩니다. 과거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해서 과거 급제자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시험에 같이 합격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전필제 김종직 선생하고 같은 해에 이 양민공 선서 선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예요, 동기.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과거 동기. 우리 이제 뭐 검찰 쪽에 몇 기 하듯이
이 손서와 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동기입니다. 예, 기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에게 양민공 손서께서 우제 손중돈과 유곡 손계돈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중자가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둘째 아들이 되고, 계가 들어갔으니까 끝째 마지막 아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둘째, 셋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제, 유곡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김종직 선생 문화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김종직 선생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 두 분이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우제 손중돈 선생이 바로 회제 이연적 선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문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김종직 손중돈 회제라고 하는 이런 학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회제 같은 인물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태계가 이제 뭐 스승이 스스로 깨쳤다 이래 하거든요. 태계 선생을 뭐 가르칠 태계는 태계께서는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제 같은 인물도 아마 뭐 안현처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그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손준동 선생님께서 일정 부분 길을 열어주면 이 해제 선생은 그 길 위에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이제 이런 안녕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 이 김종직 선생 아래에 누가 이제 배웠냐면 여기처럼 이제 손중돈 선생이 배우고 그 다음에 한원당 김굉필이라고 하는 분이 배우게 되고 일두 정여창이라고 하는 분이 배우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일두 정여창, 그 다음에 김일손과 같은 인물,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이 전필제 김종직, 김종직 전필제 선생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김종직이라고 하는 전필제 선생에게서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원당 김굉필, 이 김굉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자, 한원당 김굉필 이렇게 되겠죠. 한원당 김굉필. 그 다음 일두 정여창, 자, 여창, 창과 같은 인물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두 정여창이라든가 이제 한원당 김굉필 선생 문화에 누가 이제 배우느냐면, 한원당 김굉필 선생이 이 전라도에 가서 제자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정암 조광조가 되죠. 정암 조광조.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치주의라고 해서 이제 정암 선생이 지치주의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암 조광조 선생이 바로 한원당 김굉필 선생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두 정여창이라고 해서 이분 배우게 되는데, 정여창 문화에서 쭉 내려오면서 어느 분이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퇴계 이황, 그죠? 퇴계 이황 선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남명 조식 이 선생이 바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와 조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이 동인이라 하죠. 그래서 이 한원당 김굉필 선생에게서 배운 정암 조광조가 조광조 선생에게서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토정 이지함과 같은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기호학파 서인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태계 정여창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요 아래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영남학파라고 해서 동인이라고 하는, 자, 요 부분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태계보다 이제 그 윗대가 바로 해제,
이현적 선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김종직 선생에게서 배운 한원당 김갱필, 그 다음에 정여창, 그 다음에 조광조,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해제 이연적, 그 다음 태계 이황 이렇게 해서 몇 분입니까? 한 분, 두 분, 자,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해서 이 5명의 이제 제자가 이제 학자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요분들을 뭐라 하느냐면 동방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방, 우리나라에서 5명 오현, 5명의 현명한 분, 그러니까 동방오현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에게서요? 자, 김종직 문화 아래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전필제 김종직이라고 하는 분이 지니고 있는 한국 유학사에서 지니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죠.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 포지션이 굉장히. 자, 물론 이제 요 위에 올라가면 김종지 선생 위에 아버지인 김종지 선생의 아버지인 바로 그 누굽니까? 어, 김 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요 아버지에게서 배우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 이제 권근 있고 그다음에 맨 꼭대기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저 누굽니까? 정몽주. 자, 이렇게 되면 알죠? 포가 뭐죠? 포원이 됩니다. 자, 포원 정몽주. 자, 포원 정몽주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포원 정몽주 선생에게서 쭉 해서 한국 성리학이 이제 내려와서 김종직 선생에게서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길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에 이렇게 보면 김종직 선생이 어디 계셨냐면 바로 선산 있죠. 선산 지금 구미 선산에 이제 계셨기 때문에 태어났었고요. 선산에 계셨기 때문에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있을 때, 요 때부터 해가지고 조선 선비의 반은 영남에 있고, 그죠? 영남 선비의 반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제 선산에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선산이 한국 유학사에서의 중심입니다. 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큼 또 중심이 되냐면 이 여헌 장헌강 선생의 경우에는 태계 선생에게도 배우고 남명 조식 선생에게서도 글을 배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태계와 이제 조식에게서 배웠던 여헌 장헌강이 결국은 또 영남 유학을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김정지 선생에게서 한국 유학이 출발이 되었다면 여기서부터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동인에서 남인 북인이 나누잖아요.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이제 북인이 되고 그 다음에 태계 선생의 제자들이 남인이 되니까 남인 북인이 또 나눠지는데 자 아무튼 영남 유학이 태계와 남명에게서 와가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낙중, 낙상, 낙하 이렇게 해서 낙중 이제 포원 정몽주 이제 여기 낙중이 뭐냐면 대구 그 다음에 의성 뭐 경주 이게 낙중입니다. 여기 예안 그죠? 안동 뭐 이렇게 해서 부부권 영주 이렇게 해서 북부권이 낙상이 됩니다. 낙상 낙동강의 상류에 있다 해서 낙상이 되고 여기서 이제 낙동강의 중간이다 낙중이 되고 자 울산 아래로 내려가면 낙하해서 낙하가 되어서 남영 조식 선생이 머물렀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낙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낙중이 포원 정몽주부터 시작하니까
해제 이현주 선생도 있고요. 자, 여기 낙중에서 한국 유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었다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또 구미 분이니까 선산 분이니까 낙중이잖아요. 낙중에서 한국 유학이 만들어졌어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낙중의 유학이 태계 선생께서 이 하나의 학문 영남학파의 중심이 되면서 이 영남의 학문이 낙상으로 올라가고 또 남명조식 선생이 하나의 일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해서 낙중은 비이게 되고 낙중에서 시작해서 낙상과 낙하로 나뉘어졌다가 한강 정구 그죠? 한강 정구 선생 이 정구라고 하는 한강 정구 선생과 그 다음에 여헌 장흥강 선생 이 장현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여헌 장현광 이 선생하고 한강 정구 의성분이시고요. 자, 이 선산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성, 선산, 대구 이쪽이 낙중이잖아요. 자, 이 한강 정구와 여헌 장흥강 선생이 누구한테요? 남명과 조식, 남명조식이죠. 남명조식 선생과 태계 이황 선생에서 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학문을 하나로 뭉칩니다. 요 학파가 바로 뭐냐면 한려학파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 한강과 여헌 선생이 이렇게 나뉘어졌던 영남유학을 낙중으로 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유학이 특히 영남 유학은 낙중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낙상, 낙하로 갈라졌다가 다시 낙중으로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한강과 여헌에게서 와서 바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습니다. 자, 태계보다 앞서서 이제 이 회재 선생이 계셨고, 이 회재 선생에 대해서 태계 선생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회재를 높이 평가하고, 회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를 물을 만한 분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통탄해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 회재 선생의 위치가 영남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이고 그런 회재가 바로 이제 우리 대학의 바로 옆에 마을인 양동마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주계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재는 청백리로 존경받던 인물이고, 그죠? 자, 한원당 김경필, 일두 정여창, 태계 이황, 정암 조광조, 회재 이연적 이렇게 해서 동방오현이다 라고 요거는 뭐 참고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오현이라고 한다면 태계 이황, 회재 이연적, 그죠?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 한원당 김경필, 그 다음에 정암 조광조 이렇게 됩니다. 한원당 김경필 선생에게서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정암 조광조입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에게서부터 서인 기와학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한국 성리학은 결국은 누구에게서요? 전필제 김종직 선생에게서 이 한국 성리학이 중심이었고, 즉 이 영남유학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선산을 중심으로 한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학문이 결국 후대로 내려가면서 동인서인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곡 선생께서 이제 오현에 들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죠. 다들 그러니까 오연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죠.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조께서 자, 이 옥산 서원에 보면 이제 정조께서 이 해제 이현주 선생님 제사를 위해 가지고 글을 이제 3번씩이나 보냅니다. 제문, 치제문이라고 하는데 제문을 3번이나 보냅니다. 누가? 정조께서 정조. 그래서 정조가 이 그 해제 이현정 선생을 정조께서 굉장히 그 우러르고 이제 칭송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정조는 바른 학문을 존숭하려면 마땅히 선현을 존숭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사학, 삿된 학문이죠. 삿된 학문. 정학의 반대가 사학입니다. 사학이 이 점차 번지를 할 때 오직 영남 사람들이 선정지학을 삼가 지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이로부터 나는 널리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졌다. 이렇게 이제 정조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에서 해제의 학문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했고 이후 태계로 영남 학맥이 이어지고 정착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 정조의 이러한 생각, 정조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정조께서 이 회제 이현적 선생의 제사에 제문 글을 보내는데 그 글을 한번 뭐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조의 생각은 후대 문인들에게도 이어진다. 여헌 장헌강 아까 이제 학맥을 이야기해서 여헌 선생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영남 유학을 하나로 합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여헌 장헌강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온 전기가 자옥산에 이르러 자옥산이 뭡니까? 이 옥산 서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자옥산이거든요. 옥산 서원이 있는 곳이 자옥산입니다. 자계 이렇게 해서 시내는 자계고 산은 이제 자옥산, 도덕산 뭐 이런 산이 있는데 자옥산에 이르러 응결이 되어 바야흐로 최고로 기하게 되었고 우리 동방의 현인인 해제에 이르러서 도맥이 바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맥이 비로소 해제에 이르러서 바로잡혔다. 이렇게 하면서 영남 항맥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제가 가장 그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 선생 아래로 태계 선생이 내려오고 태계 선생 아래로 이렇게 많은 유학자들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서예 유성령 선생, 이 서예 유성령 선생, 여러분들 서예 유성령은 잘 아시죠? 예, 임난 때 영의정으로서 임난을 이렇게 잘 해서 일본을 나라를 잘 움직였던 인물이 바로 서예 유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서예 유성령 선생이 동락당에서라고 하는 이 시를 쓰게 되는데요. 동락당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에 뭐라고 하느냐면 차거도화동 이렇게 차거도화동 이 도화동으로 가자면 이 도화동이 어디냐면 바로 이 양동과 옥산 서원이 있는 옥산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대학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학에서 산을 이렇게 넘으면 요 대미산이라고 하죠. 산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산을 넘으면 바로 여기 양동 마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동 마을 옆에 위덕대학이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도량이죠. 자, 유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도량에 바로 위덕대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옆이 바로 이제 양동 마을이고, 자, 여기서 좀 건너가면 저기 이쪽으로 해서 정해사지, 동락당, 옥산 서원이 있는 바로 옥산 마을이 여기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대학이 위득대학이 바로 옆에 이렇게 형산강 물길 따라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동락당이라고 하는 시에서 유성룡 선생이 도화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회재 선생이 계셨던 곳을 도화, 복숭아 도자에 꽃다자, 도화원기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이상향으로서의 도화동으로 이 양동마을을 이상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200여리를 가야 하는데 홀로 잔설이 잦아진 뒤 이곳을 찾아온 것은 바로 뭡니까? 고인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인이 사셨던 곳, 고인이 사셨던 이곳에서 고인의 어떤 그 향기, 그리고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했습니다.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유해서의 유성룡 선생이 이 양동마을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처럼 우리 이 대학은 바로 옆에 도하원기, 도하와 동과 같은 이 양동마을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양동을 이야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양동에 보면요. 자, 중요한 게 동호정, 성주산, 심수정 또 이 그 향단파 분들이의 그 뭡니까 서당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여기 강학당 요것도 서당이고요. 요 안락정 요는 이제 경주 손시 서당입니다. 강학당은 이제 그 여강 이시 서당이고요. 자, 여기 경산서당 이렇게 해서 경산서당은 원래 요 안개댐 안에 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서당이 있던 것이 안개댐이 만들어지면서 물속으로 그 마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서당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당이 양동 마을에 들어온 거죠. 아무튼 여기 서당, 여기에 서당이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심수정에는 향단파라고 해서 이 향단파가 이제 이 회재 이은적 선생의 동생인 이은괄 선생의 후손이 바로 향단파인데 향단파 후손들의 그 서당 역할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당이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당이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 요 작은 마을에 한 15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서당이 4개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우제 손준동 선생이 분가해서 지은 집이 관가정, 무첨당을 이야기한다면 해제 이현적 선생의 집이고 이 종택이 바로 무첨당이 되고요. 요 이영걸 선생의 종택이 향단이 되고요. 자, 이 설천정 해제 선생의 이제 셋째 손자이죠. 셋째 손자인 것 같은데요. 자, 손자. 그 다음에 이제 수졸당 해제 선생의 손자. 그 다음에 여기 양절정 해제 선생의 손자. 둘째 손자이지 싶습니다. 넷째 수졸당 넷째. 무첨당 첫째 손자. 자, 서백당 여기가 이제 양민공 선소 선생의 이제 댁이고요. 여기 이제 낙선다 됩니다.
요 내곡정, 창원정사 내곡정, 요거는 이제 영남 만인소를 이제 영남 만인소의 이제 가장 그 중심 인물이었던 내곡 내곡 선생의 이 선생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 내곡정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요 마을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자, 요렇게 해서 양동마을을 양동구곡 이렇게 이야기해서 양동구곡, 이제 양동의 9굽이 이렇게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산강 이렇게 흐르면, 자, 여기 동강서원이 있는 우제 손중돈 선생을 배양한 동강서원이 있는 그 형산강, 여기가 이제 1곡이 됩니다. 요 형산강 1곡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2곡, 3곡이 되고요. 정전도, 자, 나루가 있었던 3곡, 그 다음에 4곡이 이제 행수정해서 여기 은행나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가정 앞에 여기가 4곡이 되고, 여기가 이제 무첨당 5곡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곡이 설천정 6곡, 그 다음에 7곡이 수운정이죠. 수운정 7곡. 그 다음에 사호도 해서 가 있는 저기 나루가 있었던 사호도가 있고, 설창현, 설창 벙어리 언덕 고개라고 해서 이게 이제 9곡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7, 8, 9 이렇게 9구비를 만들어 놓고 노래를 했습니다. 자, 이 양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46분 이 되어 가네요. 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양동 구곡의 첫 번째 서곡이 요겁니다. 자,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공자가 사시던 마을이고, 안자가 사시던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주 공자와 같은 성인이 사시던 거리이고, 안연과 같은 현인이 사시던 거리와 같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양동을 어떻게 후대 선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양동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양동 마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13, 14, 15, 16, 17, 18, 19쪽 19쪽, 20쪽까지의 글을 20쪽까지를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